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코앞에 두고 그쵸, 코앞에 뒀죠. 네,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뭐 좀 합의점이 도출이 된 게 있습니까? 뭐 합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덕담한 네. 소위 굿바이 정상회담이었을 텐데요. 근데 퇴임을 목전에 둔 정상이 다른 나라 가서 정상회담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매우 어색한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두 국가의 정상들이 서로 간에 유대가 깊어서 내 임기 전에 나 다음 달에 끝나는데 내 임기 전에 양국 간의 현안 우리 소위 종결하고 갑시다라는 형식의 회담도 가능하고요. 아, 현안 종결하자. 네. 근데 이번에 현안 종결은 아닌 것 같은데. 없어요. 아유, 안 하니만 못했어요. 입국 절차 간소화고 이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왜 정상회담 수준의 성과로 뽑아야 되죠? 근데 이미 그것은 몇 년간. 근데 그건 기시다의 선물 비슷하게 뭐 하던데. 그 정도가 선물이면 한일 관계 뭐가 됩니까? 게다가 그건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양국의 인적 교류 숫자가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소위 관광객 뭐 여러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는 뜻인데 그럼 일본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부에서는 헥헥거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일본의 이런저런 공항에서 인력 절감, 비용 절감인가요?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국민들 편한데요. 중요한 거는 대만인들을 상대로는 하기로 했어요. 아,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한일 관계의 성과다. 뭐 성과라고 한다면 한일 관계의 오늘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대만 한다. 예. 예. 저 좀 몇 가지 발언을 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기시다 총리의 이런저런 공개된 발언이 함의하는 바가 많아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괜찮은 말이다.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으니 근데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좀 걸려요.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읽어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말이. 예.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 그 평가 좀 어긋나 보이는 것 같아서요. 좀 찝어봤고요. 기시다 총리 역시도 윤 대통령을 치하했고요.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 협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의 큰 결단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 판결 관련 해법으로 발표한 소위 제3자 대의변제안입니다. 정부는 당시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소위 물의 반잔 채워달라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본 기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 관련된 발언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듣기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한일 간의 과거사를 개인의 가슴 아픔으로 격화시켰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라고 하면 작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998년 일한 포함해 역사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98년이 이제 김대중 후보지사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주어가 전운입니다. 전운. 네. 또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또 주어는 저 자신입니다. 당시 어려운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발언하는데요. 개인의 슬픔으로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격화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년 전 발언을 반복하는 선에서 일본 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주어였고요. 결국은 내가 작년에 이렇게 말했잖아.
반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역대 내각 입장인데 이거는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본의 역대 내각 입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공동성명에 오부치 총리의 발언입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 네. 이때는 상당히 일본의 태도가 전향적이다라고 해서 우리도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런 선언이나 이런 종류의 담화도 있지만 아베 전 총리의 2015년 전후 70년 담화처럼 명시적인 사과 반성이 빠진 것도 포함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과 관련 없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21년 4월 자신들의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가기 결정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군을 빼기로 했고요.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 대신 징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징용은 강제동원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도광산 합의 이후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 정부가 합의해 준 이후에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징용이 불법이 내포된 강제란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군대 우리의 뜻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건 매우 합법적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그렇고 조금 전에 뭐 입국 절차 간소화니까 여쭤봤는데 네.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근데 그거 말고 네. 우키시마오 이제 그 네. 탑승자 명단 이것도 우리 용산에서 성과로 뽑았어요. 네. 근데 사실 다시 한번 한일 관계의 오늘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우키시마오는 우리 광복을 맞은 우리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체류했던 우리 국민들 뭐 숫자는 좀 차이가 있으나 수만 명이라고 할 텐데 서울 한국으로 귀국하는 함선에 올랐는데 그 함선 이름이 우키시마오였고 폭발했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승선자 명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결과로 해석하는데요. 이거는 역대 정부가 계속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사안인데 저도 직접 들었지만 그때 일본 정부는 우리 가진 거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예, 찾을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소위 토킹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난 70년 넘게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한 문건을 기시다 총리의 방한 선물로 주었다. 그럼 그동안 거짓말해왔다는. 그럼 그건 일본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급 찾았나요? 퇴임을 한 달도 안 남은 총리의 대한민국 방안을 남겨두고 마치 어디에 있는 것인 것을 아는 것처럼 갑자기 찾았을 수도. 매우 계획적으로 우연히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3국에서 위기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자국민 철수 도와준다 이 합의도 있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수단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랬었죠. 뭐 대한민국 일본 국민을 뭐 이런저런 이거는 되게 좋은 것입니다. 예.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 지원 협력을 협의한다라고 했죠. 이거 합의한 건 아니니까요.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일 경우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보내기 꽉 찼다 만석에다 하면 일본 국민 실을 수 있나요? 거꾸로 일본은 겁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짚었는데 네. 내면적으로 왜 온 것 같아요, 기시다가? 일단은 일단 오고 싶어서 왔겠고 초청했으니까 왔지 않겠어요? 예. 일단 기시다의 정치 일정은요. 사실상 이번 달 말 9월 말에 사실상 끝나요. 끝났죠. 정확히는 자민당 총재가 새로 선출되는 9월 27일이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데요. 네. 아마 다음 달 초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기 말 좋은 시간 보내지 않겠어요? 작별 여행인가요? 네. 그러면? 이번 방안에서 양정상의 유대감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싶었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 고마움을 베푸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가 네. 자기의 어떤 최대 치적이다. 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시다 입장에서도요, 총리 임기 중 최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자기네 국내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봐봐, 나 이제 임기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날 초청했어. 예.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굳이 말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민국 방문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죠. 고마움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본관에서 부부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본관인 게? 저도 그걸 좀 곱씹고 있는데 영빈관은 너무 장소가 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많은 사람이 들어서 국빈급의 만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왜 청와대 본관에서 했을까? 저는 아직 상당히 물음표를 둬야 되고 이건 취재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부 만찬이면 용산에서 하거나 한남동 관저에서 했을 텐데 네. 왜 본관에서 했을까? 게다가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그 동네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요? 굳이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왜 일본 총리에게는 청와대 본관에서 부부 만찬을 베풀었을까? 그럼 본관에서 만찬이란 게 하나의 어떤 예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없었어요.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뭐 이 정도 상춘제에서 한다든지. 이른바 그럼 최대의 예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저도 여전히 질문의 영역이에요. 다만 되게 이례적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임기 중에 본관에서 부부 만찬을 했던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영역인데요. 네. 저도 이거 언론 보도를 보고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물러가는 기시다. 재임 기간 동안의 어떤 족적을 한번 좀 다시 훑어봐야 될 건데 우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으로만 좀 한정을 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시다 시기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점을 상당히 주목을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집권 3년간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뭐 2년 3년 될 텐데 예. 사실 명확하게 똑 부러지는 성과라는 게 없어요. 국내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고요. 예. 경제 불황이기도 하고. 근데 소위 간판 업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활용해서 군사대국화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뭐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외교안보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베 노선의 외교안보란 소위 일본 보수 우경화를 리드하는 추진하는 일본 보수의 꿈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3대 안보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개 안보 문서로요. 예. 국가안보 보장 전략은 외교방위 기본 지침서라고 하고요. 국가방위 전략은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예. 그리고 방위력 정비 계획은 구체적인 방위 정비의 조달 방침을 각각 담고 있는데 이게 외교안보 3대 문서인데 이게 22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간 거거든요. 왜냐 22년 12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겨울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일본이 첫 번째 우리 국민 총생산 GDP 대비 1%의 2배인 2%로 국방비를 늘릴 것이야. 2배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평화헌법에 의해서 전수방어, 즉 남이 공격할 때만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할 그렇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먼저 선제 공격할 것이야. 요거거든요. 이것의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고 필요한 무기 체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위 아베 총리가 늘 원했던 것인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 문서를 개정하면서 비로소 기시다 정부 때 일본의 우리가 우려했던 군사대국화, 공격형 방위 능력 이런 것이 된 것이죠. 일본의 방위비 1년 방위비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만 놓고 보면 이제 예산안을 놓고 보면요.
2025 회계년도, 일본의 회계년도는 참고로 4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좀 복잡해요. 우리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는데요. 아무튼 회계연도 예산으로 요구한 일본의 방위비는 8조 5,389억 엔입니다. 약 79조 5천억인데요. 그래서 7%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는 거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나. 근데 우리나라 내년도의 국방 예산은 61조 5,878억인데 3.6%입니다. 이거 좀 한번 따로 곱씹어 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방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랬나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6.8%를 국방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근데 이 방위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반격 능력 확보라고 하는 선제 공격, 그래서 하기 위해서 장사정 미사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인공위성, 소형 인공위성 수십 발 쏘겠다는 거고 공격형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에서 2%로 늘리면서 가능한 건데 이게 결국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경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요새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말은 사라졌거든요. 별로 안 쓰죠. 물론 미국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건 하지만 그렇죠. 현 정부는 경계감이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라는 이유로요. 일본이 전수방위만 할 거면 이렇게 돈 많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그러면 이런 일본 우익의 행보에 영향을 준 것인가, 도움을 준 것인가,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통상 윤석열 정부에서 쓰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썩 몰라요.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의 입장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외교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한 거랑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면 저쪽도 어느 정도, 우리도 어느 정도 중간선에 만나서 혹은 우리가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할 말은 하는 외교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이른바 이야기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개념 그 이면에는 일본 우익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윤 정부의 대일 스탠스는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화와,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과거사로부터 인위적 단절의 여러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역사 수정지와 우익 사관이 확산하는 기류도 또 뚜렷한데 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소위 뉴라이트 사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차원에서 등장했죠. 국회에서 버젓이 그렇죠.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장관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계감 없이 강조하는 설린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게 예전에 우리 역사책이나 역사사고의 구한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감은 왜 사라지게 되었느냐 이거죠. 국민들의 지지 없는 한일관계 정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역사인식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최근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즉 원고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최근 니시마츠 건설의 피해자 유족, 그다음에 미쓰비시 그 광산에서 일을 했던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가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대로 나오는데 행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문, 그다음에 그리고 이어질 퇴임은요. 일본에 더 이상 반성적 역사인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마음 아프게도 우리의 도움으로 확실히 열린 것 같아. 좀 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약이 올라요. 왜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표현하면 좀 확 성질도 나고요. 왜냐하면 저가 외교 차관일 때나 대통령 비서관일 때 상대했던 일본 외교 관료들, 고위 관계자의 얼굴들이 막 올라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겉봐 우리가 이겼지. 그것 봐 무슨 과거사야.
결국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니들 실력은 이 정도밖에 없어. 약이 오르고 분하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는가? 혹은 이 정도 역사관밖에 안 되는가라는 매우 편파적인, 제 중심적인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저거 다 평가도 해보고요. 아까 뭐 국회에서 뭐 이제 누구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국전 일본이었다가 되면 일본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죠. 그러면 그때 일본이 대해서도 내선 일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적이 일본인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내선 일체에 저항했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레지스탕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여간.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확립된 정립된 의견이 혹은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우문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드려보면 기시다 말 이제 물러나고 누군가 오잖아요. 뭔가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딱 저러시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우리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남한과 북한, 중국과 그리고 일본 이렇게 4개국이 있는데 여야가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예. 공산당 일당이고 일본도 자민당 일당이고 예. 그렇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과거사에 대해서 매우 정립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만 그 다양함 속에 예.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의견은 정말 참기 어렵죠. 아, 그런 거 동북아 중에 우리나라면 북한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만 그렇네. 아 우리나라 감히 저는 늘 얘기해요.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예.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네.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모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고. 뭐 이렇게 한숨을 쉬니까. 언제나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끝내든지 해야겠죠. 마무리할게요. 예. 네, 최정근 교수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